음. 자, 현대시부터 시작하자, 얘들아. 자, 몇부터 시작하면 되지? 3부터 시작하면 되지. 정주영의 불사조. 자, 지금 내신 기간이라 인강으로 돌린 친구들이 많은데, 원래는 내신 기간 때 고3 수업은 다들 한 2주간 휴강 가져가거든요. 휴강 가져가는데, 사실상 뭐 내신과 관련이 없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수업은 뭐 강행하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우리 휴강 일정이 있어요. 휴강 일정이 아니다. 수요일반은 상관없구나. 수요일반 상관없구나. 미안. 괜히 좋다 말았지. 자, 정주영의 불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자, 여기 이 부분에서 구조화 시키고 먼저 시작할게요. 자, 천천히 보자. 시적 상황. 자, 화자. 그 다음에 대상. 정사, 태도. 오케이. 자, 보면은 나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맞지? 자, 나라는 말이 나와 있죠. 나라는 말이 있냐 없냐가 차이가 뭐냐면, 나라는 말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화자의 정서 및 태도가 좀 강조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나라는 말이 없고 시적 대상만 강조되는 작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시적 화자는 관찰자로서, 맞죠? 시적 대상의 모습과 변화 추이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야 돼. 알겠어? 자, 일단 화자는 표면에 나로 등장을 하고 있지. 나. 자, 시적 대상은 무엇인 것 같아?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말을 건네거나 생각하는 대상이 시적 대상이거든. 뭐가 시적 대상인 것 같아? 비애죠, 비애. 비애가 뭐야? 응? 뭐라고? 시적 대상은 비애입니다, 비애. 자, 옆에다 적을게. 비애. 비애의 사전적 뜻은 깊은 슬픔이란 뜻이죠. 맞나요? 깊은 슬픔이란 뜻이야. 자, 깊은 슬픔인 비애를 시적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표현상의 특징이 뭐가 성립한다는 거야? 어떠한 표현상의 특징이 성립한다는 거야? 비애에게 말을 건네고 있죠, 지금. 맞아? 비애를 청자로 설정했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설정될 수 있는 표현상의 특징이 뭐야? 비애를 인격화시켰으니까 의인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형상화가 쓰인 거죠. 형상화. 자, 기본기 한번 물어보자. 형상화가 무슨 뜻이야? 형상화. 형상화가 무슨 뜻이야?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시킨 것을 형상화라고 하지. 맞니? 추상적인 관념. 뭐 비애도 감정에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관념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것을 마치 그 말을 건넬 수 있는 대상으로서 설정했다는 것은 물리적 형체가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형상화의 기법이 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의인하고 형상화의 기법. 자, 그 다음에 비애에 대해서 말을 건네고 있기 때문에 대화체가 성립되고 있다. 됐니? 자, 화자는 그 비애에게 말을 건냄으로써 어떠한 정서 및 태도를 견지하고 있느냐. 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도다라는 감탄형 종결어미, 노라라는 감탄형 종결어미, 맞죠? 뭐 의문형 문장이 중간에 쓰이긴 하지만 여기 노라, 도다, 노라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종결어미가 감탄형 종결어미가 쓰이고 있어. 이 말은 뭐냐면 화자의 정서는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거야. 무슨 정서겠어? 무슨 정서? 비애에 대한 화자의 정서는 어떤 것 같아? 그냥 일반적으로 비애라는 감정 자체가 깊은 슬픔이니까 화자는 그냥 슬픔의 태도? 이런 것들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것 같니? 그러면 시적 제목은 무엇이고? 조금 복잡하죠? 자, 보세요. 자, 화자의 정서 및 태도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냐면 동질감. 자, 동질감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야. 동질감. 그러니까 비애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낀다는 것은 맞죠? 화 자신의 삶에서 비애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자, 무슨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화자의 삶에서 비애라는 것은 맞아?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와 같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죽어도 죽지 않는 맞아? 죽어도 죽지 않는 이 비애를 시의 제목으로 형상화시킨 거죠. 맞아요? 그것이 바로 뭐야? 불사조. 맞지? 이 비애는 화자에게 있어서 무엇과 같다는 거야? 작품의 제목인 불사조와 같다는 거야. 불사조의 뜻이 뭐야? 안이불, 죽을 사, 세조, 죽지 않는 새. 맞아? 영원불멸한 존재라는 뜻이잖아. 화자에 있어서 비애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왜 하필 이런 시를 썼을까? 이거는 아무래도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표현론적 관점. 시인이 살았던 삶에 대한 정보를 조금 알아야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물론 수능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지용이죠. 정약용이래. 자, 정지용 시인 같은 경우에는 자,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시인이야. 근데 보통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시인들은 저항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썼지. 근데 정지용 시인은 저항시를 많이 쓰지 않고 일제강점기 시절 무슨 시를 썼냐면 탈속적 성격의 시를 많이 썼어. 탈속적이 무슨 말이야? 많이 들어봤지? 속세에서 벗어난. 오케이? 아무래도 속세의 삶은 무슨 삶이야? 일제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삶이지. 그러한 속세의 삶에서 벗어나 탈속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많이 썼어. 대표적으로는 어느 작품? 장수산이란 작품. 그러니까 특히나 산이 많이 등장해. 산. 어느 곳인지도 모르는 외따로 떨어진 공간의 시적 배경으로 설정을 해서 어떠한 그 산에서 이 산은 보통 자, 세속적인 번뇌와 고민을 어때? 잊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 산이라는 특정한 공간을 설정한 뒤 그 공간 속에서 맞아? 탈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작품들을 초반에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러면 광복 이후에는 무슨 시를 많이 썼느냐? 자, 광복 이후에는 안타깝게도 시인의 아들이 맞죠? 시인의 아들이 죽는 일이 발생을 해요.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작품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정지용 시인의 아들이 폐병으로 어린 나이에 이제 사망하고 나서 그때부터 갑자기 사람이 돌변했다기보다는 갑자기 종교에 귀의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지용 시인은 물론 중간중간에 뭐 이제 그 고향을 생각하는 향토적인 성격의 시도 많이 쓰긴 했어요. 자, 절대자에 대한 귀의, 즉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작품도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 사이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그 스펙트럼의 작품들이 있는데 이 작품은 이 사이에 쓰여진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들을 잃은 이 슬픔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그 창작을 했던 시인의 삶을 고려하면, 자, 비애라는 것은, 깊은 슬픔이라는 것은 내 삶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자, 그런 존재론적인 관점에서의 동반자다라는 인식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야. 맞지? 자식을 잃은 슬픔 얼마나 이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프겠니? 맞니?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작품 보겠습니다. 포인트만 딱딱딱딱딱 짚고 넘어갈게요. 자, 비애라고 느낌표가 붙었죠. 느낌표가 붙을 수 있는 모든 표현은 영탄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시적 대상, 영탄법, 청자 설정, 의나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너는 모양할 수도 없도다. 즉 무슨 말이야? 비애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낼 수 없다라는 뜻이죠. 맞나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낼 수가 없어. 하지만 그런 비애에게 말을 건네고 있으니까 형상화를 시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너는 나의 가장 안에서 살았도다. 나의 내면 깊숙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도다 라는 거야. 자, 여기서 보면 도다 맞지? 도다. 자, 감탄형 종결어미이기 때문에 이 종결어미의 반복은 영탄법이라 볼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영탄법이니까 영탄법은 강조되는 정서가 있겠지. 여기서 강조된 정서는 바로 뭐예요? 그렇지, 동질감이야. 동질감. 맞아?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이 비애를 예찬의 정서를 가진 대상, 그러니까 화자의 태도를 예찬적인 태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교수자에 따라서. 자, 하지만 저는 그냥 스탠다드하게 가겠습니다. 자, 너는 바퀴나 살, 날지 않은 새. 자, 비애를 바퀴나 살과 날지 않은 새로 비유했죠? 맞니? 자, 바퀴나 살과 날지 않는 새는 무슨 이미지? 그렇지,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이미지야. 맞니? 즉 무슨 말이야? 내 안에 박혀있는 화살처럼, 내 안에서 날지 않는 새처럼, 어때? 움직이지도 않고 내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의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내 내면의 안에 간직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야. 자, 너를 돌려보내 어떠한 이유도 찾지 못하였어. 맞지? 은밀히 이루노니 행복이 너를 아주 싫어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행복이 아주 너를 싫어한다라는 것은 내가 살면서, 맞지?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간 적이 없다라는 뜻이야. 늘 비애와 함께 살아갔던 삶이었기 때문에 내 삶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왔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너는 짐진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더뇨. 자, 비애, 오 나의 신부, 너를 위하여 나의 창과 웃음을 닫아놓으라. 자, 여기서 비애가 자신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맞나요? 자, 여튼지 간에 너를 위해서 나의 창과 웃음을 닫아놓으라 라는 것은 나는 이제 살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지도 못했을 뿐더러, 맞죠? 당연히 웃음과 그리고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창구, 그리고 또 웃음을 짓지 못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야. 맞니? 엄청 슬프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어느 시기 이후로 이렇게 살아왔을까? 느낌이 오죠? 이제 나의 청춘이 닿은 날 너는 죽었도다. 자, 별표 3개 쳐주시고. 이 작품이 출제가 된다면 이 구절에 대한 의미를 물어볼 수밖에 없겠지. 나의 청춘이 닿은 어느 날 너는 죽었다라는 것은 나의 청춘이 끝나는 날 너는 죽었다라는 거야. 이 말은 뭐야? 청춘이 끝나는 날 너가 사라졌다는 말은 나의 청춘 내내 나는 너와 함께 했다라는 말이겠지. 이해되니? 자, 그런데 반전이 있어. 그런데 너를 묻은 아무런 성문도 보지 못하였노라.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청춘이 끝나는 순간 비애가 나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 나의 청춘이 끝나는 순간 나는 나의 비애가 끝나고 이제는 더 이상 비애와 함께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너가 죽었다고 한다면 너를 묻은 자리에 무덤에 비석이 있어야 되는데, 너가 죽었다고 한다면 너는 무덤에 묻혀 있을 것이고, 그 무덤에 묻혀 있다고 한다면 그 무덤 앞에 비석이 있어야 되는데,
너를 묻었다라는 그 무덤의 비석을 나는 보지 못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너가 죽은 줄 알았지만 너는 죽지 않고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구나라는 표현이야. 굉장히 복잡한 시적 발상이죠. 맞나요? 나는 내 청춘이 끝나는 날 비애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비애는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인식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스스로 불탄 자리에서 날개를 펴는, 맞지? 오 비애, 너의 불사조 나의 눈물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불사조, 영원성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자, 그리고 눈물, 비애의 순환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 말은 즉슨 뭐예요? 그렇지, 나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자, 비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며 자,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뗄래야 뗄 수 없는 자, 비애를 자,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 자, 숙명적 인생관. 숙명적 인생관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을, 나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좀 보편화된 표현으로 나타내자면 운명론적 인생관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맞죠? 이 정도로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야? 꽃이 문병란의 꽃이죠. 자, 꽃이 이것도 별표 3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중요도는 한 별표 3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빠르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화자는 내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시되고 있죠. 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누가 봐도 꽃의 씨. 오케이, 꽃씨.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씨라는 것은 무슨 어떠한 상징적 의미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죠? 씨. 그러니까 씨가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상징성 뭘까? 뭐라고? 개화? 탄생? 그렇지. 탄생.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이제 범주화시켜 보자. 큰 개념으로. 생명. 그렇지. 생명. 자, 좋아. 이 씨에서 씨가 씨바라가 되면은 이런 씨바라가 되면은 꽃이 피고 이렇게 되잖아. 맞지? 씨가 발화되면은. 그러니까 생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순환론적이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식물이 탄생을 해가지고 꽃이 펴가지고 꽃이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에서 뭐가 나와? 씨가 나오겠죠. 또 맞아요? 씨를 심었더니 열심히 해가지고 또 씨가 나왔네. 자, 그렇다면 씨라는 것은 최종적인 생명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건 뭐야? 좀 어렵나? 어떤 느낌도 있냐면 성숙의 이미지도 있어요. 성숙. 그러니까 열매에서 씨가 나오잖아. 열매라는 것은 보통 성숙의 이미지가 있거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과 그리고 성숙의 이미지가 있다. 오케이? 두 가지 기본적인 상징적 의미가 있어. 오케이? 자, 나는 이러한 빈손에 받아든 꽃씨 하나를 보며 자, 어떠한 정서 및 태도를 보여주고 있냐면 성찰과 깨달음의 태도를 얻고 있다. 어떠한 성찰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보통 이러한 그 시적 대상이 자연물이고 화자의 태도가 이제 성찰 및 깨달음의 태도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표현상의 특징은 뭐야?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인간사의 섭리를 자,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자, 그런 표현이 자동으로 성립될 수가 있겠죠. 그거 좀 이따 정리해 봅시다. 자, 1년 가을날. 자, 계절적 시간적 배경이죠. 빈손에 받아든 작은 꽃씨 하나. 그렇지. 느낌표가 있으니까 영탄적 표현. 자, 영탄법이에요.
자, 시상 전개의 계기가 되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초점화된 대상이야. 시적 대상이니까. 자, 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 자, 동그라미로 정보를 범주화 시켜놨는데, 자, 요것은 바로 뭐냐면 여름의 속성인 풍성함과 아름다움, 외적인 화려함을 의미하는 표현들. 자, 이러한 외적인 화려함을 의미하는 이러한 표현들, 이 다 사라진 이후에, 사라진 다음에 오직 한 알의 작은 꽃씨 안에 모여든 가을. 그렇죠. 이 꽃씨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외적인 화려함이 다 사라진 이후에 이루어지는, 자, 무엇이라 볼 수 있어? 형광펜 처리해 주세요. 내적 성숙의 결실이라 볼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리고 시상전개상의 특징으로는, 자, 지금 화자는 이러한 과정들을 다 눈으로 관찰하고 보고 있는 게 아니야. 무엇을 하고 있다? 상상을 하고 있다. 자, 상상에도 형광펜. 자, 내적 성숙의 결실을 의미하는 것이자, 그렇지, 그러한 과정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오케이. 자, 빛나는 여름의 오후. 자, 이것은 과거, 꽃씨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과거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상상에 의해서, 맞지? 화자의 상상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는 시간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핏빛꽃들의 몸부림이며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라는, 자, 감각적 이미지가 병치되고 있죠. 맞나요? 감각적 이미지가 서로 나열되고 있으니까 병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단순히 단어들이 나열이 되면 열거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러한 식의 문장들이 나열이 되면 병치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감각적 표현의 병치를 통해서, 자, 요러한 식의 그 시구적 의미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여튼지 간에 요즘에는 여러분들 이제 그 예전에는 이육사라든지 윤동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구가 많이 된 시인들의 작품들이 보통 수능에 많이 나왔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런 식의 어떠한 그 교육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교육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주제의식을 가진 시들이 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잔잔바리 느낌의 시들도 잘 챙겨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여튼지 간에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자, 지금 꽃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전히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 시상전개상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화자가 직접 관찰한 대상에 대한 자세한 묘사라기보다는 지금 화자 눈앞에서 관찰되고 있는 대상은 뭐밖에 없어? 꽃씨 하나밖에 없어. 그 꽃씨 하나를 보면서 화자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거야. 아, 이 꽃씨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 여름날 얼마나 수많은 시간들이 거쳐서,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중간에 이 꽃씨를 만들기 위해서 개입되었는지에 대해서 막 상상하고 있는, 자,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의 핵심적인 시구 해석 포인트는 지금 이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3년이에요. 4연입니다. 자, 4연 부분 별표 빡세게 그어주시고. 자, 비에 슬픔의 껍질을 모아서 불태워 버리면, 자, 갑자기 뜰이 넓어지는 가을날. 자,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천천히 한번 볼게. 왜 낙엽을 비의 껍질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보통 가을은 어때? 무슨 계절이야? 풍요로움과 이제 풍요로움의 계절. 이 모든 만물이 결실을 맺는, 자,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무슨 계절이기도 해? 슬픔을 느끼는, 쓸쓸함을 느끼는 계절이기도 해. 되게 양가적인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라는 계절이야. 맞지? 이유도 없이 쓸쓸함을 느끼는 계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을을 맨 먼저 떠올릴 수가 있겠지. 뭐 여튼지 간에, 자, 여기서 이제 비의 껍질, 뭐 스스로 화자가 느끼는 어떠한 쓸쓸함의 감정이라고 이제 본다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불태워버리면 갑자기 뜰이 넓어지는 가을날이라는 것은 실제 낙엽을 이제 모아가지고 불태워 없애버렸으니까 마당이 실제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자, 두 번째 의미에 조금 더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마음속에 이러한 비애를 불태워버리고 나면은 어때? 후련한 심정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픈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소각시켜 버렸다라는 거야. 그 소각시켜 버렸다라는 것은 그 어때? 그것을 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말이겠죠. 자,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 가는 빛나는 외로움. 자, 여기서 이제 유추적 발상이죠. 맞아? 이 꽃씨가 이렇게 여물듯이 내 마음도 이러한 비의 껍질을 다 태워버리고 과거에 안 좋았던 그 슬픔의 정서 이런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난 뒤에 나도 또한 무슨 과정을 겪고 있는 거야? 그렇지. 내면의 성숙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빛나는 외로움이라는 표현 별표 3개 쳐주시고, 자, 내적 성숙을 위해선 이러한 무엇이 필요하다? 외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타인의 도움이 있어서 이제 이 외로움을 타인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이 내적 성숙을 이뤘다라는 것이 아닌 혼자서 이렇게 지독한 외로움을 겪으면서 스스로 성찰을 하며 무엇을 얻었다? 그렇지. 내적 성숙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아무튼 꽃씨가 그렇게 혼자서 이 한 알의 작은 씨앗으로 단단해지기까지의 과정을 상상을 하며 화자 또한 내면의 단단함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한 알의 꽃씨를 골라 긴 기다림의 창변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자, 이건 내가 포스트잇에 의미를 자세히 적어놨거든요. 자, 이거 잘 이제 의미를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알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떠한 깨달음? 그렇지. 정리를 해볼까? 꽃씨 한 알이, 자, 꽃씨 한 알이 수많은 노력과 기다림을 통해서 탄생했다라는 거야. 이 한 알의 꽃씨 한 알은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자연의 노력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다림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었어.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도 또한 내적 성숙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렇지. 외로움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 깨달은 거지. 맞니? 스스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맞아? 뭐 타인과의 접촉을 늘린다거나 타인과 대화를 많이 나눈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내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외로움의 시간에 그 인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구나 라고 깨달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성립할 수 있는 표현상의 특징은 뭐냐면, 자, 표현상의 특징 보면은 자연 현상에 대한 관찰과 그리고 상상을 통해서 인간사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자,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엣지를 주자면 어때? 이 상상이라는 부분. 맞아? 상상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 이게 이 시의 엣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넘어가. 빨리빨리 가야 돼. 이거 뭐야? 장만영의 달포도 잎사귀, 최아림의 아침시. 아, 이거 패스하고 싶은데. 빨리빨리 보자. 자, 장만영의 달포도 잎사귀, 최아림의 아침시. 시가 되게 잔잔바리들인데 두 개 다 묶은 다음에 별표 2개 박아주시고요. 자, 자, 바로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지금 화자는 just 관찰자가 아닌 나죠. 어디에 있는 나? 뜰에 앉아 있는. 뜰에
앉아있는. 자, 뜰에 앉아있는 나로 설정되어 있어. 뜰은 뭘까? 뜰. 뭐 마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당. 오케이. 마당 있는 집. 오케이. 집에 마당 있으신 분. 나 집에 마당 있다. 아파트 놀이터 말고 마당 있어요? 없어요? 마당이 없나? 요즘에? 단독주택 살아야지 마당이 있나? 맞아요? 그래요? 자, 그렇구나. 저희 집은 아버지가 귀농을 하셔가지고, 전원주택을 지으셨거든요. 마당 졸라 넓어요. 한 100평 됩니다. 마당 졸라 넓어요. 강아지도 키우고, 차도 한 5대 놓을 수 있거든. 그리고 막 강아지도 엄청 키우고, 그래서 막 좋아요. 막 마당에서 고기도 꺼먹고. 전원생활 좋습니다. 전원생활 좋은데, 딱 안 좋은 게 뭐냐면, 여름엔 진짜 좋거든? 여름에 진짜 좋아. 막 계곡 가서 물놀이도 하고, 장난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문제냐면, 저녁 때 벌레들이 그렇게 많아. 미쳤어. 진짜 난생 처음 보는, 맞아? 팝으로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벌레 새끼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야. 맞아? 모기인데, 무슨, 날개가 그냥 나방 날개만 해. 모기도 엄청나게 크고. 그런 것들만 빼면은 시골의 삶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죠? 엄청 심심하고 이런 것들 빼면은. 자, 아무튼 간에 뜰에 앉아있는 나가 시적 화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적 대상은 누굴까? 순이가 시적 대상이야? 말을 건네고 있으니까. 자, 무엇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뜰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뜰. 근데 좀 수식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 뜰은 어떠한 뜰이냐면, 이제 뜰은 내가 아까 말했듯이 마당이라고 했잖아. 맞아? 단순히 마당만 바라보고 시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 아닌 어떠한 뜰? 그렇지. 달빛이 가득 찬. 맞아. 마당인데, 근데 무엇이 가득 찬? 달빛이 가득 찬 마당을 바라보고 있어. 자, 달빛이 가득 찼으면 어떠한 느낌을 줄 수 있니? 이 뜰은 풍요로움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 풍요로움. 그 다음에 성숙의 이미지. 맞아? 왜냐면 이 달빛이 단순히 풍요로움의 이미지, 달빛이 마당에 가득 찼다고 한다면 그래, 꽉 차 있다라는 느낌에서 이제 풍요로움의 의미는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성숙의 이미지는 어떻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3년에서 나옵니다. 포도는 달빛을 쓰며 곱다. 이 가을날 포도가 달빛을 양분 삼아, 맞아? 익어가고 있다라는 식의 표현을 통해서 이 뜰은, 맞아? 이 만물이 성숙해지고 있는, 맞아? 만물이 성장을 하고 있는, 자, 그런 공간으로서 성격의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성숙과 생장의 공간으로서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다. 자, 화자는 이러한 그 시적 대상을 바라보며 어떠한 정서를 느끼고 있을까? 어떠한 정서 및 태도? 호젓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호젓함. 자, 호젓함이 무슨 뜻일까요? 호젓하다라는 것은 이 조용함 가운데 어때? 여유로움을 느끼는 것을 호젓함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시적 배경이 상당히 조용하고 차분한데, 맞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는 어때? 여유로움을 느끼고 있으면, 자, 호젓함이라는 정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하게 유의해서 알아둬야 될 표현이 뭐가 있냐면, 자, 조용한데 약간 좀 스산한 느낌은 무슨 뜻일까? 참고로 자, 조용하지만 근데 약간 좀 스산함. 자, 스산함이 무슨 뜻이에요? 스산함? 약간 소름 끼치는. 맞아. 너무 조용해서 소름 끼치고 약간 좀 불길한 느낌이 드는 조용함의 분위기가 있잖아. 그랬을 때 형성될 수 있는 말은 을씨년스럽다야. 맞아?
그러니까 호젓함하고 을시전스러움은 둘 다 조용한 시적 상황에서 형성될 수 있는 정서지만, 자, 이거는 이제 분위기에 관련된 표현이라 볼 수가 있어. 좀 더 정서보다는. 오케이? 근데 약간 좀 불길하면서, 자, 불길한 느낌이 이제 불길한 느낌에 가깝다고 한다면, 자, 을시전스럽다라는 표현이 성립될 수가 있고, 자, 그 조용한 가운데 이 조용한 그 분위기를 즐기려고 하는 그 여유로움의 정서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호젓함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어찌됐든 간에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순위는 시적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순위는 실제 있는 대상을 부르는 게 아닌 가상의 청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상의 청자. 맞아? 자, 가상의 청자인데 얘는 기능이 있어. 보면 1년과 마지막 년에 둘 다 이제 순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순위. 자, 1년에서의 시어와 구분. 자, 시상을 열고 닫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여기서 순위는 기능을 알고 계시면 돼요. 시상을 열고 시상을 닫는 거야. 맞지? 실제 청자가 아닌 가상의 청자. 맞지? 자, 벌레오는 고풍스러운 뜰에 고풍스럽다, 예스러운 느낌을 주는 클래식한 공간이란 뜻이야. 벌레가 오는 이러한 고풍스러운 뜰 마당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자, 달빛이 밀물처럼 가득 찼다라는 거야. 맞지? 자, 여기서는 이제 영탄형 종결어미가 쓰였기 때문에 영탄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나요? 맞아요. 이 풍경을 바라보며 이제 긍정적이고 가득 찬 풍요로움의 정서를 느끼고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뜰이라는 공간이 생성과 성숙을 제공하는 모성적 공간으로서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성적 공간에서 이제 모는 어미 모자겠죠. 맞아? 엄마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야. 왜 엄마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공간이냐? 엄마가 자식들을 젖을 먹여 키우듯이 이 달빛은 어때? 이 포도를 있게 만드는, 자,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태초의 모성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야. 자, 다른 날들의 고요에 앉아 있다. 자, 의인법이라 볼 수 없고 이제 화류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한. 오케이? 이건 화류법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이건 내신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다른 과일보다 향그럽다. 달, 시각적 이미지죠. 향그럽다. 후각적 이미지죠. 달이 향그럽다. 시각의 후각화. 오케이?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해바다 물처럼 지규죠. 푸른 가을밤. 자, 이러한 의도적인 시행 배치를 통해서, 자, 무엇으로? 이 밤이라는 대상으로 초점을 시키고 있는데, 자,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명사형 시행 종결이야, 시상 종결이야? 명사형 시행 종결로 봐야 돼, 시상 종결로 봐야 돼? 시행 종결이야, 시행 종결. 오케이? 시상 종결로 가면 어때? 시상 종결로 가면 안 돼. 시상 종결은 시가 이러한 명사로 마무리했다는 거야. 봐봐. 마지막에 보면 감탄형 종결어미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명사형 시상 종결은 성립될 수가 없어. 맞아? 하지만 작품 중간에 이렇게 명사로 시행이 종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맞아. 오케이? 알겠어? 자, 시행 종결은 중간중간, 자, 각 연에서 중간중간 명사로 마무리되는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성립될 수 있지만, 시상 종결이 형성이 되려면 시의 마지막 연이 그렇게 끝나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포도는 달빛을 쓰며 고웁다. 그렇지.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읽는데, 자, 읽는다. 요즘에, 자, 이런 현재 시제나 과거 시제, 이 서술에 쓰인 시제에서도 시제를 좀 민감하게 캐치를 해가지고 이제 선주화를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잘 캐치를 해주시고, 자, 순이 포도 넝쿨 밑에 어린 잎새들이 달빛에 져서 호젓하구나. 자, 어린 생명체 순이의 표상인데, 순이의 정체를 알 수가 있었어. 순이의 정체는 누구야? 실제 사람이 아니라 뭐야? 화자의 마당 안에 채우고 있는 이러한 자연물들. 맞아? 괜히 나무에다 이름 짓고 부르는 사람도 있죠. 맞아?
은희 잘 있었어? 하면서 뭐야 누구 있나? 이렇게 보면은 막 소나무 막 소나무에 대고 막 말 거는 사람들 있잖아. 맞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튼지 간에 자, 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은 뭐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웬만한 표현상의 특징은 제가 이제 그 본문에다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하거나 이러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화자는 뭐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로 제시되고 있죠. 우리. 화자는 이제 공동체로 제시되고 있어. 보통 우리라는 시적 화자가 제시가 되면 맞죠? 부정적인 시대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작품은 좀 예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적 대상은 두 개로 설정되어 있어. 맞지? 첫 번째는 굴참나무. 의인화된 굴참나무가 첫 번째 시적 대상.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시적 대상이 변화했잖아. 맞지? 자, 시적 대상이 변화했을 때 성립될 수 있는 선지가 뭐가 있냐면 시선의 이동. 시선 이동이 성립되거나 맞지? 아니면 대상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성립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시선의 이동이라고 볼 수는 없어. 왜냐면 이 중간에 보면 자, 나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은 용기도 피해간다. 아이들의 길과 영토는 하늘에 있다. 여기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나무와 아이들이 엉겨서 한 공간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있는 공간과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 서로 구분되지는 않기 때문에 시적 대상이 변화하였더라도 시선의 이동이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선지화 시킨다고 한다면 자, 초점화 대상의 변경 정도로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에서 초점화되고 있는 대상이 변경되고 있다 정도만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자는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냐면 예찬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맞죠? 되게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자 그런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굴참나무를 좀 의인화 시켰어요. 자 굴참나무를 의인화 시켰는데 자 의인화를 시킨 이유는 대상을 통해서 뭐 친근감을 얻고자 하는 아주 기본적인 표현상의 효과도 있겠지만 이 작품에서 의인화를 시킨 이유는 이 굴참나무가 무엇을 가진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지를 지닌 존재임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맞아? 자, 이 작품에서 굴참나무를 의인화시킨 이유는 굴참나무가 어떠한 특정한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야. 그렇다면 무슨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거는 작품을 통해서 작품 시상 전개 방향을 보면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굴참나무는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솟아오름으로. 자, 솟다가 어때? 변주가 되고 있지. 그러니까 솟다라는 어간의 의미는 지금 고정적인데 뒤에 이제 오는 연결어미들이 종결어미와 연결어미들이 지금 서로 다 각기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변주가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서술어의 의미는 유지되는데 서술어의 형태가 바뀌는 것을 변주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알겠어? 자, 굴참나무는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해만 뜨면 솟아오르는 일을 한다. 늘 새롭게 솟아오르므로 우리는 굴참나무가 새로운 줄 모른다. 그렇지. 이 굴참나무는 자연의 표상이야. 자연의 표상. 자연은 늘 이렇게 생명력을 내뿜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그 굴참나무의 존재를 잘 모른다라는 거야. 자연의 경이로움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자, 굴참나무는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대문을 열고 안 보이는 나라로 간다. 내거리 지나고 시장 통과 철길을 건너 청관산 입구에 이르면 자,
굴참나무가 마치 뭐 부지런한 사람인 것 마냥 이렇게 굴참나무가 이렇게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닌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가 나타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제시된 공간은 구체적인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간이라 볼 수 있어. 서민들의 삶의 공간이라 볼 수가 있겠지. 맞니? 자, 굴참나무의 마음은 벌써 달다올라 해의 심장을 쫓는 예감이 쌓인다. 해의 심장? 그것은 바로 이 의인화된 굴참나무가 지향하는 대상으로서 자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력의 극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굴참나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때? 강렬한 생명력을 가진 채 강렬한 생명력을 가진 채 그런 생명력을 추구하며 그 하루를 보낸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자연은 굴참나무로 표상이 되는 이 자연이라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때? 강렬한 생명력을 내뿜은 채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러니까 시골 같은 데서 그 시골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런 나무들이나 그런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들 있죠. 그런 존재들을 바라보며 드는 생각을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튼지 간에 그때쯤이면 아이들도 산란한 꿈에서 깨어나 자전거에 페달을 밟고 검은 숲 위로 오른다. 여기서도 어때? 오른다라는 상승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아이들과 굴참나무는 무엇이 어떠한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오른다라는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오른다는 동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 생동감 가득한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어. 자, 볼이 붉은 막내까지도 킁킁킁. 자, 볼이 붉다라는 이미지하고 킁킁킁이라는 음성 상징어 또한 자, 무엇을 강조해주고 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동감.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 자, 기침을 하며 이파리들이 쏟아지듯 빛을 하는 잠목숲 옆구리를 빠져나가. 여기서 시적 대상은 누구? 아이들이야, 아이들. 맞아? 자, 공중으로 오른다. 공중으로 올라. 나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이 일제히. 여기서 공중으로 오르는 주체는 아이들과 굴참나무 둘 다야. 실제 오른다라는 표현은 실제 공중부양을 한다라는 뜻이 아니겠죠. 실제 공중부양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까? 이 작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 오른다라는 수로의 의미를 정확히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이 굴참나무 아이들은 정확히 무슨 속성을 공유하고 있어? 오른다 라는 상승적 이미지의 시어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어. 됐어? 이 오른다라는 것은 정적인 이미지야, 동적인 이미지야? 동적인 이미지지. 동적인 이미지야. 동적인 이미지로서 이것은 어때? 생명력이 충만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자연의 표상인 굴참나무와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때?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야. 됐어?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들. 이러한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들은 어때? 서로 자 손을 벌리고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은 용케 피해간다라는 것은 아이들이 굴참나무 사이로 막 싸돌아다니는 거 있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굴참나무들 사이로 아이들이 때려져서 와 이러면서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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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모습. 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이들의 길과 영토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자, 아이들은 형식적인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활기찬 존재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이야. 마치 너희들처럼 말이지. 안 그렇니?
선생님 저는 인생 끝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머리털 뜯어버리고 싶어요. 진짜. 그렇다면 저는 뭡니까? 오동나무 관짝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진짜 인생은 정말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맞죠? 뭐 별의별 뭐 살다가 엄청 슬플 때도 있고 뭐 기쁠 때도 있겠지만 막 개개인의 인생은 개별적으로 다 가치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살아볼 만한 이유는 있다. 맞아? 대신에 열심히 살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열심히. 맞죠?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살아야 재밌어요. 오케이? 자, 그곳에서는 어디? 그렇지. 그 하늘에서는 새들이 무리지어 비행할 수가 있고 그들은 종다리처럼 혹은 꽁지 묵은 비둘기처럼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포르릉 포르릉 날며. 자, 여기서 음성 상징어가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생동감이라고 채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생동감. 자, 지금 동그라미 친 이러한 열거되는 시어들은 맞죠? 자유로움과 활력의 이미지인데 이것은 아이들과 생명력을 가진 존재에서 아이들이 가진 생명력과 동일시되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저 가지로 포르릉 날며 흘러내리는 햇빛을 굴참나무처럼 자, 느낄 수가 있다. 자, 화자는 이 굴참나무로 표상이 되는 이런 자연과 그런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 끝없이 느껴지는 이 생명력, 이 충만한 이 대상들을 바라보며 자, 아주 흐뭇한 미소를 띠며 이 대상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나도 뭐 저런 젊었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맞죠? 자, 뭐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품의 제목이 아침시죠? 맞아요? 보통 우리 아침에 어때요? 좀비 마냥 뭐 학원 또는 학교를 터덜터덜 가잖아. 근데 이 시골의 아이들 어때? 아침부터 대바람 마냥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뛰놀고 막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보면서 야, 진짜 쟤네들 대단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시적 발상을 얻었을 수도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치한의 생명에서 1장. 자, 이건 별표 5개 해주시고요. 자, 별표 5개 해주세요. 자, 유치한은 S급 작가입니다. S. 맞아? 그냥 S가 아니라 더블 S야. 오씨, 뭐야. 자, 여러분들 윤동주 264 정도는 유명한 거 아시죠? 맞아요? 근데 유치한 작가의 작품은 최근으로 따지면 윤동주보다 더 티어가 높아요. 그 학계의 평가를 빌리자면. 알겠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유치한 시인의 작품이 윤동주보다 더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작품을 정리하기 전에 좀 개념적 빌드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개념적 빌드업은 바로 뭐냐면 이 본질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본질. 자, 본질이 무엇이냐? 자, 이 분필의 본질은 뭐죠? 분필의 본질? 탄산칼슘? 뭐 저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규리야, 이 분필의 본질이 뭐냐고 누군가가 물어봤어. 뭐라고 대답할래? 표정이 보니까 꺼져 이런 표정인데 맞지? 자, 뭐라고 물을 수 있을까? 본질이 뭐예요? 분필의 본질? 뭐라고? 글씨 쓰는 거? 저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물의 본질을 물어보면은 의자의 본질 뭐예요? 앉는 거. 맞지? 지우개의 본질 뭐예요? 지우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사물의 용도를 그 본질에 대한 대답을 대신을 할 수가 있죠. 맞아? 그렇게 본다면 본질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만들어진 이유나 목적에 해당되는 거야. 맞아? 이거 왜 만들었어? 쓰려고.
이거 왜 만들었어? 지우려고.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이 본질을 사람에 관련된 논의로 확장시켜 보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 너의 본질은 무엇이니? 라고 하면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가지고 이제 유수의 철학자들이 줄줄 나와야 되겠죠. 야, 데카르트가 말하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는, 뭐 이런 식으로 수없이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그 철학의 화두야. 사람의 본질은. 근데 거기까지 논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렇다면 딱 잘라서 문학의 본질은 뭐냐 이거야. 문학에서 바라보는 본질. 자, 포스트잇 3에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아 간의 대립구도에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현실적 자아가 있고 vs 본질적 자아가 있어. 오케이? 현실적 자아가 뭐고 본질적 자아가 무엇이냐? 현실적 자아라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냥 현재의 나야. 현재의 나. 현재의 나. 자, 근데 본질적 자아는 본질적인 나거든? 근데 사람의 본질은 뭘까? 자, 사물의 본질이 그것이 만들어진 이유라는 점에서 착안을 해보면 사람 또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규정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뭐 하려고 태어났어요? 아니, 태어나면서 뭐 하려고 태어났냐고요? 아니면 부모님이 너희들 뭐 시키려고 뭐 너희들 낳았겠어? 도덕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우리는 처음에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지 않았지만 살아가면서 본질은 생길 수가 있겠지. 살아가면서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는 만들어낼 수 있겠지. 뭐 사회적 집단, 사회와, 그러니까 가정 속에서 아니면 친구들과의 사회와 집단을 통해서 학원, 학교 이러한 식의 사회와 과정을 거치면서 나 뭐 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꿈을 가진 존재로 거듭날 수는 있잖아. 그랬을 때 이 본질이란 뜻은 문학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뭐라고? 되고 싶은 모습.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오케이? 자, 현실적 자아가 현재 관점의 나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자, 본질적 자아는 뭐? 미래에 내가 지향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장 내가 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되고 싶은 모습이 무엇냐라고 했을 때 어떠한 모습을 상정한다면 그 상정하는 대상이 바로 본질적 자아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됐나요? 즉 내가 지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본질적 자아는 보통 이상적 자아와 같은 말로 쓰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자, 화자. 나죠, 나. 자, 나인데 어떠한 나냐? 지독한 회의를 가지고 있는 자. 지독한 회의. 회의가 무슨 뜻이야? 회의. 의심이야.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가득한 사람이야. 맞아? 의심이 많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많은 사람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어디로 향하냐? 이 아라비아 사막이란 공간으로 나는 향해요. 맞아요? 거기에서 화자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아까 전에 언급했던 본질적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오케이? 자, 본질적 자아, 즉 내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 무슨 모습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맞아?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나의 모습을 찾아내야 돼. 맞아? 그렇지 않으면 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왜냐면 기본적으로 유치한 시인은 언제 활동했냐면 일제강점기 때 활동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일제강점기 때 약간 좀 라이크 윤동주처럼 그 무기력하게 되게 지냈어. 그러니까 시인으로서 막 지식인의 반열에 올라 있지만 적극적인 친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게 없었단 말이야. 그런 무기력한 삶을 지속하고 있었던 와중에 자기의 본질적 자아의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거지. 맞아?
막 이렇게 치열한 고민 끝에 만들어진 시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인의 형인 유치진이라는 극작가는 친일 명부에 올랐죠. 친일을 해서 얘네 형은. 좀 아이러니하죠. 형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자, 그래가지고 뭐 여튼지 간에 자, 그러니까 그 본질적 자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서하고 태도를 보면은, 정서 및 태도를 보면은, 자, 의지적, 단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자, 의지적이고 단정적인 태도. 의지적이고 단정적인 태도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뭐가 없다는 거야?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거야.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나는 자, 아주 강렬한 의지를 자, 이 시의 전반에 걸쳐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 맞아? 거의 테토남 그 자체야. 자, 한번 보도록 할게. 자, 해석을 잘 해야 돼.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나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자, 이 시가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시행마다 맞죠? 해석의 난도가 좀 있기 때문에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좀 출제하기 좋은 작품이죠. 자,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나의 지식은 내가 알고 있는 삶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자, 포스트잇 1번에 정리를 해봅시다. 1행의 의미를 파악해 볼까요? 1행의 의미.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자, 생각해 보세요. 그냥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자, 구하지 못하고. 여기서 구하다는 해결하지라는 뜻이야. 느낌 오지? 무슨 뜻으로 해석하면 될까? 나의 지식, 내가 아는 지식이 독한 회의, 삶에 대한 의심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거야. 맞아? 나의 지식이 삶의 의심을 해결하지 못해준다는 거야. 내가 삶에 대한 의심은 뭘까? 아,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라는 삶에 대한 의심을 내가 아는 바로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야. 내가 아는 바로는, 내가 알고 있는, 공부해온, 쌓아온 지식으로는 도대체 왜 살아야 되지? 에 대한 질문의 답을 내릴 수가 없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lso야. 나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해서라는 말은, 애증은 뭐 어렵지 않죠? 애증이라는 것은 이 뜻인데, 그냥 온갖 감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삶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온갖 감정을 다 짐지지 못하다는 것은 뭐야? 스스로가 이러한 그 살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그렇지,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자, 이행을 파악해보면. 자, 삶의 감정들을 다 감당하지도 못해서 스스로 짐지지 못했다, 스스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시가 조금 헤비하죠? 그러니까 유치하는 시들이 다 이래요. 유치하는 시들이 다 이럽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자, 나의 지식이 나의 삶을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해 주지 못해. 그리고 또 살면서 드는 여러 가지 감정을 내가 스스로 다 감당하지 못해. 그래서 나는 어때? 병든 나무처럼 하루하루 생명이 부대낄 때. 부대낀다라는 것은, 자, 여기서 병든 나무의 원관념은 뭘까요? 병든 나무의 원관념은 뭐야? 생명이죠, 생명. 나의 생명이, 자, 병든 나무의 무슨 속성이 지금 나의 생명을 표현해주고 있을까? 병든 나무의 속성은 뭐야? 병든 나무의 속성은 뭐겠어? 맞아? 그냥 생명력이
생명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 그러니까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서 나는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내가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이렇게 내가 죽어가는 느낌을 받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겠다? 저 뭐냐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자, 보세요. 청유형으로 쓰이고 있는데 보통 청유형의 주어로는 1인칭 주어가 상정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이야? 이거 비문이라는 거야. 비문. 즉 시적 호용이야. 틀린 표현이야. 틀린 표현인데 왜 썼어? 바보라서? 아니죠.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청유형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고자 말겠다라는 그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겠어. 표현이라 볼 수가 있어. 오케이? 자, 왜 하필 아라비아 사막일까? 자, 아라비아 사막은 두 개의 공간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로는 극한의 공간. 왜냐하면 사막에서는 생명체가 좀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 생명체가 살기에는 극한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만큼 어때? 본질을 탐구할 수 있는 성찰의 공간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맞아? 왜 두 번째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는 우리가 시상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캐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백일은 하얗게 빛나는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 부정적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 왜? 이글이글 불사신처럼 이글이글 타오르기 때문에 이 백일처럼 백일이 불사신처럼 이글이글 타오르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막이란 공간은 생명체가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에 해당되는 거잖아. 조건이라기보다는 원인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시련과 고난을 의미해. 맞아? 즉 이 말을 해석하면 어때?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죽지 않은 신처럼 이글이글 타오른다는 말은 거기서는 어때? 시련과 고난이 멈추질 않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체 모든 것들이 모래 속에서 사멸해 버렸어. 사멸했기 때문에 영겁의 허적에 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이라는 거야. 즉, 자 이런 시련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생명체들은 거기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오직 존재한다면 신만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야. 맞아? 그런 신만이 존재할 수 있는 그 공간에 나를 스스로 던져버리고 싶다라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일까? 이유가 있겠지. 계속 봅시다. 자,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열렬한 고독 해석해 볼까요? 열렬한 고독. 자, 열렬하다라는 의미를 1번, 고독이라는 의미를 2번으로 한다고 했을 때 1번부터 해석을 해보자. 자, 역설법이겠죠? 왜 역설법일까? 자, 고독이라는 것은 홀로라는 뜻이겠죠. 맞아? 홀로 열렬해. 왜 열렬할까? 홀로 무엇에 대한 고민과 사투를 벌이는 거야. 홀로 생명력의 본질에 대한 열렬한 탐구를 의미하는 거야. 홀로 이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한 생명력의 본질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치열한 사투와 고민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열렬한 고독은 이 알라의 신만이 고민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지. 맞아?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자 고독의 이미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고독의 이미지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영겁의 공간은 다른 생명체들은 사멸해서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런 공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있을 수밖에 없지.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되면 될지니 나는 여기서 뭐야? 내가 찾고자 하는 나의 모습이야.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이야. 이러한 극한의 생존 환경 속에서 맞아? 이 극한의 생존 환경 속에서 나는 나의 본질적 자아의 모습을 만나게 될 거야. 그 본질적 자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하여 나란 생명이란 그 원시에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여거든. 자,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본질적 자아의 속성은 원시에 본연한 자태를 가지고 있는 자아의 모습이야. 지금 무슨 말이야? 어떠한 사적인 감정에도 물들지 않는 원시 상태의 순수한 자아의 모습. 여기서 감정에 물들지 않는 이라는 의미가 무슨 해석으로 이제 봐야 될까요? 라는 것은 자, 지금 삶에서 화자는 희노애락이라는 일반적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뛰어넘는 초연해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기를 희망하는 거야. 맞아?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생각을 해봐. 일희일비 하고 싶지 않아. 일희일비보다는 거의 그냥 매일매일 비가 많았겠죠. 매일매일 슬프거나 힘든 일이 많았겠죠. 그런 것들 연연해 하지 않고 맞아? 계속 어때? 나의 강인한 생명력을 유지한 채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 있는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서의 나의 모습을 상정하고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렇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되지 못한다 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차라리 이러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서 회원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라는 것은 뭐야? 그렇지. 이러한 자아의 모습을 찾지 못하면 난 차라리 죽음을 맞이하겠다 라는 거야.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의지적이고 단정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볼게요. 본질적 자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면 차라리 죽음을 자, 본질적 자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면 차라리 죽음을 맞이하려는 그 모습에서 의지적이고 단정적인 삶의 자세를 알 수가 있어. 맞니? 이 화자가 그럼 추구하는 본질적 자의 모습은 어때? 원시적 생명력을 가진 존재. 그 말은 뭐냐면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명력을 가진 존재. 오케이? 어떠한 시련과 고난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얼마나 막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똑똑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 그러한 유혹과 외압이나 이런 것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삶의 자세, 그런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극한의 삶의 공간인 아라비아 사막을 쉬었다 합시다. 자,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가 자, 유치한 생명에서 마무리하고 독서 들어가겠습니다. 10분 쉬는 시간.